일단은 김상순 박사님 오시기 전에 간단하게 박사님 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도 양력이 화려하셔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공해 초안전 관련해서 아마 국내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대만하고 중국에서 30년을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중국에서 25년, 그다음에 대만에서 5년 하셨고 지금 북경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중국의 초안전이 진짜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교수님들 여러 분 많이 만나 뵀는데 다른 교수님들하고 좀 다르신 게 뭐냐면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수님들이 좀 학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세미나하고 끝나는 경향이 있으신데 요 김상순 박사님은 그 삼성 SDI 신천하고 천진법인을 사실상 이렇게 설립을 주도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전략이나 조직이 굉장히 정통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장재현 박사님하고 거의 뭐 이렇게 항상 팔짱 끼고 같이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공산당 문제가 사실 부정선거 문제랑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정선거,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 그리고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한 이런 어떤 통합적인 그림 어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조금 잘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사님 혹시 이제 오셔도 될까요? 네. 그래서 먼저 한 30분, 30-40분 정도 박사님이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상순입니다. 초안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다.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포스터가 나갔는데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아마도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이게 뭐 겸손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마도 적당한 수준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소개받은 대로 저는 삼성 SDI에서 95년부터 나가서 신천법인 6억 불짜리 그때 대리 마로봉인데 그리고 이제 96년도에는 천진 4억 불짜리 10억 불을 대리과장이 삼성그룹에서 해본 게 없을 거예요. 95년도면 95년도 6년도에 10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당시에 3천만 불 정도 되면 그 이붕 총리 당시 그리고 부총리 두 분, 세 분 총리급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린 6억 불, 4억 불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이제. 아무튼 이제 그걸 1년을 저희가 싸우면서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싸우는가 이런 걸 저희가 알았고 걔네들은 파악이 돼 있어요. 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어차피 우리는 이제 사례 위주로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신 얘기를 제가 전하는 게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이 이미 팀이 짜져 있어가지고 LG 쪽하고 LG 애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협상해야 된다. 당시 이제 대우는 살아 있었으니까 대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현대는 어떻게, 삼성은 어떻게, 전략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나오는 사람들도 성향이 달라요. 이를테면. 심지어는 그 안에 멤버들 중에 누가 술고래고 누가 어떻고 이것까지 파악이 되어 있어서 술상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떠벌이들이 나오고.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가운데 앉아있고 말이 많으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리더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집중하는데 실제로 리더는 저 뒤에 숨고 있고 저 맨 가에 앉아 있고 옷도 가장 허름하게 앉아 있는데 난해한 질문을 몇 번 던져보면 눈치를 보게 되죠, 그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슬그머니 빠지면서 눈치를 봅니다. 근데 꼿꼿하게 가만히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결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 엄청 당했지만 그러나 삼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워낙 큰 프로젝트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시는 물론이고 중앙에 뭐 우리 이제 전자공업부라고 하죠. 전자공업부의 그 장관, 부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뭐 저희들한테 함부로는 못했고 뭐 신천시 광동성 당서기 뭐 천진시 당서기 이런 분들도 저희들하고 뭐 저하고 그 저는 이제 통역 때 젊을 때니까 들어가서 이제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자주 만나던. 예. 그리고 이제 고덕점 당서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시고 이제 삼성 수원공장, 부산 양산공장
이런데 이제 투어도 시켜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또 이따가 질문 시간에 Q&A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 주제를 3가지를 받았는데 제가 4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물론 이제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뒤에 보면 이제 한 4가지 정도 오늘 주제를 가지고 조금 속도를 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Q&A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큰 것들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얘기를 나누고 오늘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애국 토크쇼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1년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조수아 강사님도 저하고 같은 팀원인데 오늘 또 남편분도 같이 오셨고 애국운동 우리가 1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과가 사실은 우리 참담할 정도는 없습니다. 계속 패배를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이기는 방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나오는 얘기가 역 하이브리드 전략을 우리가 이제는 펼쳐야 되겠다. 이 역 하이브리드 전략은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고 우리 좌파 애들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좌파보다 더 좌파처럼 싸워야 되거든요. 단결도 그렇게 하고 전략도 그렇게 하고 전술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거짓말 해야 돼요. 예. 가짜뉴스 만들고 인지전하고 국제전 벌리고 그걸 왜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문제로 OX 문제만 가지고 따졌어요. 잘하고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권을 잡는 거이듯이 우리는 애국해야 돼요. 애국하려면 나라 지켜야 되고 우리 애들 때문에도 지금부터는 거짓말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연함상하게 여러 군데에서 멀티로.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애국 집회하면서 아무리 외쳐도 해결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도 쟤네들보다 더 교활하고 그리고 쟤네들보다 더 전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초안전 얘기할 때 보면은 초안전 한마디로 생각하면 됩니다. 초안전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초안전에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죠. 세상에 가장 무서운 악마보다 가장 더티한 악마보다 더 악마처럼 생각해야 중국의 초안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습니다. 쫓아갈 수 있어요. 그 대응 방법은 더 악마처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4가지 다 보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부터 얘기해 볼게요. 중공의 초안전 전략 그리고 구조와 실제 적용 사례. 그러면 이 한 페이지로 그냥 초안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주영 교수가 한 300몇십 페이지로 글 썼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 있는 그 교수들이 이제 학자들이 써서 그 초안전이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의미, 목적, 전개 방식, 전쟁 형태, 전쟁 은폐 전략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초안전을 전개하는 이유 자기들이 전면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초안전이라는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겁니다. 양심 이거 다 없어요. 도덕, 양심, 규정, 규범 이런 거 다 없고 오로지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펜타닐 같은 거 마약을 막 갖다 뿌리고 팔고 인신매매하고 장기이식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 포섭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하고 예전에는 그렇죠. 스파이나 공작을 우리가 받을 때 4가지 지금은 4가지로 들어가는데 예전엔 2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돈 가지고 사잖아요. 그죠? 2번째 뭡니까? 미인계. 남자든 여자든 미인계. 3번째가 이제 뭐냐면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장기이식입니다. 장기이식. 각국의 저명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노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번에 9월 3일 연명식에서 푸틴하고 김정일하고 올라가면서 왕도로 올라가면서 뭔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 마이크가 잡히고 생방이 잡히는 줄 모르고 그냥 얘기한 거잖아요. 70세는 애들이다. 시진핑이 그런 얘기했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150세까지는 이 21세기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다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실제로 그래서 그 981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오늘 주제는 벗어나지만 981 공정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보면 이미 그 계획이 다 2005년부터 정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장기이식을 어디서 합니까? 예전에는 사형수. 그리고 2번째는
그 소수민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룬궁 아시죠? 파룬궁, 법륜궁. 예. 이 수련자들, 이런 사람들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도 이제 해서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쓸 사람 쓰고 해가지고 지금은 10대, 20대,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심지어는 영아들까지 대상이 되고 있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가 생기면서 백신 맞고 뭐하고 검사한다는 그 핑계로 DNA 검사가 14억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맞춤형으로 어디서 누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 뭐 장관급 이상 혹은 뭐 간부급들 이상은 자기 이력에 대한 걸 다 알고 있고 그러면 그게 이미 데이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젊은 청년이 뭐 체육하고 막 등치 좋은 막 이런 청년이 갑자기 쓰러져요. 그리고는 그냥 바로 그냥 해체돼 버리죠. 네. 미리 다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을 차가 와서 들이받습니다. 안 다쳤어요 별로. 넘어졌어요 그냥. 근데 이미 준비해 있는 앰뷸런스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싣고 그냥 가버립니다. 가족들한테 이거 연락도 안 해요. 화장하고 나서 유골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뭐 이런 거 우리는 난리 나죠. 이거 검사해봐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중국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초안전입니다. 이게 초안전이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내부에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전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제 중국의 대미 전략을 하기 위해서 얘기가 처음에 준비를 했던 거지만 실제로 이게 점점 더 하다 보니까 재밌네, 효과가 있네 이러다 보니까 별게 다 나옵니다. 이거 이제 대표적인 것만 뽑아놓은 거예요. 이거 뭐 너무 많아요. 이거 보시고 오늘 여기서 이제 뭐 미국 쪽에 어떻게 했던 게 이제 한 7가지인데 이것도 상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그냥 여기서 보충 설명하고 화면은 좀 눈으로 와서 보시면서 바꾸게 좀 하시는 게 시간 전략이 될 것 같고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어차피 뒤에 가서 우리가 질문이나 이런 이제 대화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2023년부터 즉 시진핑 3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반패권 경문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런 걸 합니다. 토항소 경문 우리 옛날에 들어봤죠?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그죠? 경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탈미국화, 5대 영역 반격에서 자기들 맨날 얻어 터지다가 반미 책동을 빨간 쪽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뭐 대충 다 이해되시는 것들인데 이거는 양반이에요, 이런 정도는. 그래서 아까 이제 두 가지 아까 미국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장기식으로 스파이를 포섭하고 한다고 했는데 네 번째는 요거 읽어보시는 동안 네 번째는 뭐냐면 학위입니다. 학위. 그 고위층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부의 각국의 정부, 아프리카, 남미, 미국, 뭐 한국 포함해서 그 자제분들 이제 올라오면 대학원 이런 데를 유명한 대학에 그냥 뒷문으로 입학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다 걸릴 게 없어. 이거 뭐 돈도 뭐 있고 다 그러고. 그럼 애들한테는 꼼짝 말하지. 그러니까 가서 명문대학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학위 받고. 하여튼 이제 그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포습하는 단계가 저한테는 돈을 안 주네. 그리고 와서 이런 걸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사례에 보면은 엄청난 걸 저한테 제안한 게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뭐 인지전, 가짜 뉴스, 사법전 뭐 이렇게 해서 2023년부터 포인트는 이거 내용 뭐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그냥 포인트는 뭐냐? 2023년부터 시진핑이 제대로 미국한테 던진 거예요. 야 이제 한번 붙자. 법률까지 붙고 다 붙자 이렇게 덤빈 거죠. 2023년. 왜? 2023년이 무슨 해였습니까? 시진핑이 1기, 2기 동안 다 때려잡아가지고 2023년에 7명의 상무위원이 다 전부 다 누굽니까? 다 자기 그 비서실장들, 자기 다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1기, 2기 때는 어쨌든 공청당도 있고 뭐 상하이방도 있고 섞여 있었는데 3기 때 완전 다 몰아내고 자기 혼자 독식했잖아요, 완전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 걸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다. 이건 뭐 참고로만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여기서 박수 한번. 안 된다.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뒤에 가면. 자, 그래서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자원전 이거 특히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히토류 이거 가지고 계속 장난치잖아요. 그죠? 히토류 아주 시사해 죽겠어요. 그죠? 근데 히토류도 아마 거의 자급자족을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이제 그 일본
뭐 호주, 뭐 이렇게 스웨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히토리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 그 탈중국화, 독립해서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수준까지 아마 곧 조만간 갈 겁니다. 그리고 대체 일본 같은 데서는 특히 이제 대체 연료 히토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개발하고 있고, 뭐 NH전 뭐 이런 건 뭐 기본적인 거고. 일단 큰 그림만 보겠습니다. 스파이전 이거 엄청나요. 지금도 계속 걸리고 있고, 뭐 화웨이라든지 유학생들 대부분이 스파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주재원 나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파이고, 우리나라에도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예. 동방명주 사건도 여러분 아시지만 왕해군이도 제가 잘 알아요. 거기 그 잠실에 그 공사할 때도 제가 가봤었고,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방에도 제가 들어가서 그거를 작년 9월로 월간 조선 9월에다 제가 거기에 사진 다 해가지고 다 까불려진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특히 사이버전 뭐 이런 것들을 했고, 특히 2023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보내드리냐면 본격적으로 패권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까지도 신시대 중국이 신인터넷 법치 건설을 해가지고 이건 내부 감시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감시 대상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진핑이 2023년 11월에 이제 삼중전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3차 중앙 전체회의. 여기에서 이제 전체 방향을 잡는 건데, 1기, 2기는 이제 인사권 뭐 방향 이런 걸 잡는 거고, 삼중전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반적인 이제 그 정책, 대외 정책 이런 걸 잡는 건데, 그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7가지 7대 개혁을 그때 당시에 부르짖었습니다. 2013년에. 그럼 그때는 시진핑 1기 첫 해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 3월달을 양해해서 중국몽, 뭐 중화민족의 부흥 이런 걸 막 이렇게 띄우면서 11월달에 7대 개혁, 나중에 이게 4대 개혁으로 바뀝니다. 4대 개혁으로 바뀌어 통폐합해가지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회개혁 중에서 2013년입니다. 2020년까지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대한 모든 감시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사회신용 등급제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보면 CCTV도 불과 1초 만에 14억 인구가 그냥 1초 만에 바로 식별이 되게끔, 리얼타임으로. 그리고 실제로 CCTV가 전 세계에 있는 거에 이제는 뭐 50%가 아니라 한 70% 정도가 다 중국에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거의 한 명당 있을 정도로 이런 자료가 안 나오니까 이제 현재는.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요, 그 경찰이 이거 쓰고 있으면 저 사람이 바로 이력이 뜹니다. 범죄 이력도 뜨고, 지금 현재 재정이 어떤 상태고, 나이, 성별 다, 고향이 어디고. 그리고 그거 해서 만약에 보도블록 그냥 신호 어기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광고판 있죠. 이거 딱 누르면 바로 떠버려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사회신용 등급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사회의 불만을 터뜨리거나 뭐 등등 이렇게 반항하면, 한마디로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 요즘 카톡 문제도 있고,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이거 등록할 때 안면 인식해서 뭐 새로 전화 개통할 때 해야 된다며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 거기에 연관된 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행정을 수출했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지금은 시진핑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거꾸로 문재인이나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런 거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좀 길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사회신용 등급제, 말 그대로 우리가 금융에 이게 안 좋으면 카드도 못 만들고 대출 못 받고 뭐 그런 제재 당연히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와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공산당 말 안 들으면 몇 번 경고를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고속선을 못 합니다. 비행기 못 하고요. 그리고 해외 당연히 못 나갑니다. 호텔 좋은데 못 들어갑니다. 3성급 호텔 못 들어가요. 안 해줘. 그래서 딱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완행버스, 시외버스 돌아다니고 이거 타야 되고요. 나중에 지하철도 못 합니다. 뭐 다른 기타 모든 금융거래나 이런 것들 다 안 되고요. 핸드폰도 뭐 제약받고 뭐 등등 이런 게 이제 사회신용 등급제인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또 뭐 하느냐? 해외로 수출하네. 아프리카나 남미에 돈 받고 수출해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이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다 추한전입니다. 추한전. 근데 이것도 등급이 그래도 덜 더티한 거예요. 덜 치사한 거죠.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 사례 지금부터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한팡민이라고 있습니다. 한팡민. 한팡민은 차을학회인데 이 사람이 이걸 다 펼쳐놓고 이 설명 안 할게요. 여기에 저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2014년부터 중국에서 북경에서 공항위성 TV에서 그 생방송 녹화 방송으로 물론 중국 사람들하고 그 토론하는 건데 시사 토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이 국제 관계, 국제 정치, 외교 안보 이런 쪽이니까 북한 문제, 뭐 사드 문제, 북핵 문제, 동아시아 안보 문제 이런 것들에서 제가 가서 참여해서 토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뭐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불려가서 생방 녹화에서 이제 한국적 입장을 너무 엉터리로 얘기해서 제가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태극기 집회도 가보고 촛불도 가보고 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걸 다시 가서 쟤네들이 막 엉터리로 루머로 얘기하는 거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 제가 그 공공외교 차원에서 해명하고 했던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그렇게 방송이 나가고 뭐 중국의 유명한 언론에 제가 중국어로 칼럼도 쓰고 신화사 인민일보 뭐 등등 포함해서 이런 데 제가 중국어로 칼럼도 쓰고 TV도 나가니까 차을학회에 한팡민 회장이 저를 이제 영입을 했죠. 야, 이거 여기 들어와서 같이 하자. 또 북경대 같은 동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그 한국인 현황에 보면 임창열 전 총리, 뭐 김진표, 한기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제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한 8명 정도 지금은 조금 변화됐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미 저는 써놨지만 아마 이제 저는 잘려 있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한팡민 회장이 저를 만나서 문재인 당시에 2017년 2월 21일 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한팡민 북경 사무실에서 저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가 당시에 여기 한팡민 차을학회 회장 겸 정협회 전국정치협상회의 정협회 그 외사위원회 그러니까 외무 관련된 일을 한 거예요. 외교 관련 일을 하는 외사위원회 부주임입니다. 그러면 현직 차관입니다. 차관급인데 자기가 차관급이니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할 텐데 대통령 후보가 나를 만나주지는 않을 테니까 김 박사가 가서 이 얘기만 하면 만나주지 않겠냐 뭔 얘기냐 했더니 가서 이 얘기만 전해라. 대선 자금을 무한정 줄 테니 나를 한번 만나달라. 이 얘기 정도 하면 안 만나주겠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거절을 했고 일단 지금 그때는 당내 경선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안희정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이렇게 둘이 합쳐도 그 문재인을 못 이기기 때문에 한 60%고 뭐 둘이 합쳐도 30%밖에 안 되니까 좀 기다려야 되고 돈 얘기하면 그건 나중에 국제적으로 큰 문제 생긴다고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만났어요 이 사람이. 5월 10일 날 그 대통령 그 투표가 끝나가지고 개표가 끝나서 오전에 선거내에서 문재인 당선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1시간 뒤에 바로 차을학회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문재인이하고 같이 사진 찍은 악수하고 사진 찍은 악수한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문재인 정부하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할 거다 이런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17년 2월 22일부터 저를 만난 그 다음 날부터 5월 9일까지 한팡민이 서울에 왔다 간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했을까요? 이 화면 안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저한테 시비 걸 거니까 얘기 안 하고 넘어가 될 텐데 그냥 넘어가면서 얘기하면 국회의장까지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중국에 있는 그 언론사에서 제가 전부 정리한 겁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이때 코로나 때잖아요. 여기에 이 왼쪽에 있는 거 장소도 있고 왼쪽에 있는 거 한국에서 간 사람 이건 차을학회 중국 쪽에 있는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 명단들입니다. 전부 한국에 안 나와요. 한국 언론에가 아니라 중국 언론에만 나온 것만 제가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설명 안 할게요. 뭐 장하성대서도 있고 뭐 많습니다. 김진표 전 부총리도 있고 이거 많아요. 요거는 2023년 것만 뽑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란색은 다 김진표고요. 박상철이도 갔고 국회 입법조사처 이 사람들이 왜 갑니까 도대체?
한정의원연맹, 뭐 김기현 국힘도 갔고, 뭐 예술가도 가고, 기자단도 가고, 딱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거예요. 문학에서부터 해서 이 맨 오른쪽에 정치, 정보관료, 종교인, 노태우 아들까지 갖고 학자, 기업인, 뭐 외교관, 군인, 예술인 얼마나 우리가 친중화되어 있는지를 바로 이쪽만 봐도 돼요. 앞에 거 하나 볼까요? 아까 앞에 거. 이쪽도 보십시오. 정보 관료, 외교관, 예, 학자, 언론인, 법률가, 예. 뭐 이런 언론인, 뭐 이런 사람들, 쟁쟁한 이름 깨나 하는 사람들이 다 가서 한팡민을 만나는 거예요. 2024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 뽑은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7월달하고 8월달에 작년 8월호에도 한 30여 명이 이제 월간조선에다가 차을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연세 차을 연구센터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제 단독 기사가 나갔었고, 나중에 이제 요거 끝나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월간조선에 들어가셔가지고 김상순 치면은 이거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아무튼 이제 그렇고, 국회에 뭐 한중동행을 설립한다거나 반기문 기금에서 국회에 편판신한다거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이름들만 들어봐도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런데 그냥 만약에 순수한 상황이었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여기 보시면 이 분들이 다 여기에 거론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저쪽 친중파의 핵심 인물들이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거. 이게 바로 우리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2017년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대선 자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겠죠? 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제가 작년, 이거 터뜨리고 난 다음에 저는, 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다 제 동료들이다, 학자들. 김 박사가 그러다가 어디 사라지는 거 아니야? 뭐 잡혀가는 거 아니야? 막 걱정들 많이 하고, 괜찮겠어? 괜찮아. 근데 사실 기대했던 건 뭐냐면 국힘들이에요. 국힘의, 왜냐면 제가 2022년에 윤석열 정부 한반도 미래번영 특별위원회를 제가 그 캠프를 하나 만들어서 부위원장으로 저희 팀에서 장관급이 2이 나왔어요. 그래 어쨌든 이제 거기 있으면서 제가 그걸 해봤었고 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2002년 뒤니까 2024년도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뭐 제가 웬만한 여권에 그 있는 사람들을 최고위원급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부는 제가 다 이거 링크해서 다 보냈어요. 좀 이거 가지고들 쓰시라고. 근데 한 놈도 연락이 안 와요. 나쁜 놈들이 한 놈도 연락이 안 와요. 다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좌파 쪽에서 민주당에서 저한테 수를 막 걸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대를 했죠. 소송 걸어올 거라고. 이게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음해하냐고. 근데 지금까지도 무사합니다. 왜 저한테 그렇게 재판 잘 거는 사람들이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걸면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대법원까지만 가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요. 야, 김상순이 그러다가, 잡혀가면 어떡하냐. 아이씨, 이 나라가 나를 못 지키고, 나를 망하게 하고, 심지어 내가 이상한 일까지 당하면 이건 나라도 아니고.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옥살에 가면 워싱턴에서 구해주지 않겠냐. 그런 정도 용기 아니면 우리 애국 운동 못 하는 거죠. 왜?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슨 뭐 하려고 그래요, 이거. 대선 자금 제가 그거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을까요? 무한정 준다는데. 2%는 얼마예요, 2%. 2%는 주겠죠, 수수료로. 안 그렇습니까? 2% 얼마? 무한자금에. 얼마가 돼? 200억? 200억 손 들어보세요, 200억. 예. 또, 이보다 많다. 무한대 정답이지. 무한대지. 산수 시간에 다 조셨나봐.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그걸 김상순이 발로 찼습니다. 예. 왜? 쪽팔리게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팔아먹어요? 예?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했고, 하도 열받아서 제가 터뜨리는데, 한 놈도 지금 제 신병 걱정하는 건 제 동료들이고, 학자들이고, 아는 사람들이고, 정치인들 제가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김문수 캠프에서 했어요. 근데 정치인들도 하다못해 다 보냈어, 내가. 여기 이름 걸면 뭐 하니까,
하여튼 웬만한 싸움 다 포함해서 왜 최고 지도층부터 해서 전부 다 대선주다 다 보냈어요. 제가 아는 데는 다 보냈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 국힘에도. 그래서 국힘도 뭡니까? 제가 장재원 박사하고 하고 있는 3아웃의 대상 세 번째. 장재원 박사의 부정선거 주국 25년 경력의 CCP요. 왜? 배경이 뒤에 배경이 CCP니까. 그리고 이 둘을 합치면 뭡니까? 반국가세력 아웃. 이거 지금 1년 내내 펼치고 있고 장 박사하고 제가 두 번째 외치는 구호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 같은 586세대 다 물러가고 저희 선배들 당연히 물러가고 2030 요즘 이제 40을 끼워달라 해서 40도 넣어서 2030, 40 세대 교체요. 우리가 뒤에서 서줄게. 우리 물러나고. 저 이거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년도에 이거 할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는 이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시니어들이 합쳐서 시니어들은 욕심을 내려놓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청년들이 할 수 있게 밀어주고 코치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청년들이 앞에 나가서 다칠 땐 앞서서 막아주고 홍콩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홍콩 케이스가 처음에는 고등학생, 대학생이 하다가 중학생들이 들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원들이 들어왔고 애들이 얻어 터지고 다치니까 이 시니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맨 앞에 서서 그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미 그 정도 됐을 때는 인민해방군 경찰, 무장경찰들이 홍콩 경찰 옷을 입고 와서 무자비하게 아주 박살을 낼 때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 정도 위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시니어 제 선배님들도 계시고 뭐 이런데 우리 이 자리에 대한민국 역사상 한민족 역사상 2025년은 역사에 기록될 해입니다. 왜? 10, 20, 30부터 시니어까지 한 마음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이거 밀어줘야죠. 우리 20, 30, 40 이 후배들 밀어서 더 어린 우리 후배들 지키도록 이들이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도대체 뭐 있냐 이거야. 근데 하나만 여기다 더 덧붙이고 가면 저는 돈만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했지만 이제 이 장재원 박사님 부정선거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준 것 같아요. 하나는 돈 주고 하나는 선거 부정선거 시스템을 넘긴 것 같아요. 그 뒤로 한방맹이 막 엄청나게 그 인기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그 VIP 대접을 받았거든요. 뭐 국회의장이 막 자기 공간에 불러서 점심 주고 저녁 주고 뭐 갔다 하면 아까 보셨지만 갔다 하면 한방맹이를 다 만나봤어요. 시진핑은 못 만나도 걔는 만나봤어요.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고 거기 가서 장기 수술을 얼마나 했길래 아무튼 이제 그렇고 이제 속도를 조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중동행 국회에다가 사단법인 한중동행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잡것들이 여기는 국힘의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폐 세력들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지선부터 2028년 총선까지 저는 올해 내내 그렇게 외쳤는데 이거를 이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연설에서 스피킹 연습도 좀 시키고 스피치 연습 시키고 그 다음에 소양교육도 좀 시키고 이슈 개발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아카데미 해야 된다 그렇게 했었고 그걸 이제 팀을 만들다 보니까 또 매일 저도 아스팔트 나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이제 거의 팀이 다 짜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1월달에 개시될 거고 새로 이제 자유민주총연대라는 이름으로 자민총이라는 이름으로 그 원로에서 그 석합 그리고 미주 대표까지 뽑고 여성 대표 그리고 제가 실무 대표하고 청년들은 청년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내에서 뽑아라. 청년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그리고 우리가 모두 서포트하겠다. 그래서 우리 조직은 리더가 아니라 애국운동의 AS 센터다. 그리고 애국운동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게. 그리고 그 뒤에 이슈 개발해주고 그 다음에 전략 만들어주고 배경 써주고 국회에서 뭐 필요해? 그럼 국회 소통관 국회의원 불러다가 너희들이 거기서 얘기할 수 있게 마음껏 떠들 수 있게 얘기해줄게. 국회 빌려주고 뭐 이런 것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오늘 오신 분들 특히 시니어님들도 우리 이제 할 일 생겼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용기 내서 꼭 정치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정치에 더 관심 가지시고 정치 하시겠다는 분들 있으면 함께 아카데미나 뭐 이런 데서 같이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이 나라를 바꿀 건지 일단은 국힘부터 우리가 점령해야 돼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소정당들도 키워나가겠지만 일단 본질부터 하려면 그런 단계별로 많은 그 일들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제 얘기 들으시면서 눈으로만 이거 보시고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는요, 한 3가지 정도, 작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죠. 아직도 올해죠. 중공이 이제 여러 가지 통정 공작을 많이 해왔는데, 아까 제가 특히 사례로 이제 차을학회가 어떻게 우리 정치인들, 학계, 이런 지식인들, 언론인들까지 다 어떻게 포섭을 했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누굴 만났는지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사실은 이게 제대로 들어가면 국정원에서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한번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근데 안 하는 거겠죠. 못 하는 거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살아왔는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아프지만 수학이고, 그 다음에 적이 누군지가 아니고 다 드러났어요. 이거는 두 번째는. 이제 적이 누군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아예 그냥 죽순 올라올 때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정리할지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데 1020, 30이 먼저 개몽이 되고 우리가 더 늦게 개몽이 됐습니다. 어쨌든 한 원팀이 됐다는 거. 이 3가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쟤네들이 40년 지하에서 공작하고 몰래 책 보고 이렇게 사상교육하고 뒤에서 돈 받고 북한 지정받고 했던 거 우리는 더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더 이제 더 대놓고 할 수 있고 우리는 특히 미국 또 유럽 이런 자유우방 국가들과 함께 국제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내면의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우리의 장점도 하나 발견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중국 얘기 좀 이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원래는 양대 외교 정책입니다. 외교 내정 불간섭 원칙이라든지 비동맹 원칙. 근데 이거 벌써 여기 보면 2013년에 깨졌습니다. 2013년에. 지금은 여기 책자 보면 왼쪽에 계신 왕이표 교수 같은 경우는 제 스승이에요. 스승인데 불구하고 창조적 개입을 하자 이런 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개입론이라는 말까지 유행했습니다. 이때 엄청 유행했어요. 이게 3권까지 나왔습니다. 3권까지. 그 얘기는 뭐예요? 창조적 개입이 뭐예요? 그냥 개입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이제는 뭘 참냐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 얘기예요. 그 시진핑 노선하고 딱 똑같죠. 이미 2013년부터 이들은 준비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미국하고 패권전쟁 시작할 때 언제요? 2013년.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런 이론서적이나 국경대에서 이 사람은 최고입니다. 국제관계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체투기에서 청와대에서. 이 양대산맥인데 양대산맥의 학자들이 내정 불간섭 원칙 깨고 비동맹 원칙 깨고 그냥 막 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2013년의 분기점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13년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장난에 넘어간 건데 그냥 빨간 거 파란 거 이 색깔만 보세요. 이건 이제 시진핑 1기 때 주요 외교 전략이고 나중에 질문 나오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걸 정리하지 못했지만 이때 대국 외교, 강군 현대화 그 다음에 특히 늑대전사 외교 이 멍청한 소리들이 멍청한 소리 이 소프트 파워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망해가는 길이 바로 이제 이 시점이고 지금 3기에 들어서는 어떠느냐 더 세게 나갑니다. 더 세게 지금 현재 더 세게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7월부터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시리즈로 시진핑 권력투쟁 팩트체크 분석 시리즈 하고 있죠. 91번째 하고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군권전쟁은 짱유샤 중앙군사의 제1부주소가 때 완전히 넘어가 있고 요번에 사진을 찍었는데 상장 우리 대장이에요. 대장 14개 거긴 별 셋인데 거기에 이제 2명을 임명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시진핑이 가운데 섭니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분석을 할 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인민일보나 신화사나 CC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거기에서 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거기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우리는 보면 누가 중앙에 섰지? 작년엔 중앙에 섰는데 시진핑이 왼쪽으로 갔네? 그리고 옆에 누가 하나 있네? 여기 짱이죠. 그러면 이제 3명이 앉아서 가운데인데 이번에는 양쪽에 한 명이 쓰고
두 명이 갇혔어요. 병립이 됐죠. 병립이. 그리고 뒤에 둘이 서고. 그러니까 이거는 군권은 이미 군복을 입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군권에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됐다는 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당권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게 오늘 이렇게 회의가 온다 그러면 여기에 등급이 뭐 상무위원 7명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중앙정치국의 위원 24명이 온다 그러면 24명이 다 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군부인사도 할당된 군부인사도 있고 담임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왔다. 그럼 화면에 다 나오잖아요. 안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러면 한 번 이상하고 그러면 다음에 활동이 있는지를 뒤져보면 그 사람이 한동안 안 나오네? 매스컴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결국 좀 지나다 보면 이제 수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당권 경쟁도 당권 전쟁도 지금 많이 시작되고 있다. 제 유튜브 보시면 아마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겠다. 어쨌든 지금 3개도 이제 이렇게 초기에는 나온 거지. 3월달에 2013년 3월달에. 근데 지금은 많이 지금 내부에서 이것 때문에 혼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건 뭐 참고로 1, 2, 3기를 비교해 보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예전에 1기는 시기 체제로서 시진핑과 리커창의 당정 체제, 쌍두마차 체제였는데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파워를 많이 잡았던 장점이나 후진타오도 양두마차였어요. 후원 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때 여기는 시기 체제였는데 2기 때는 어떻게 당국 체제가 됩니다.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것이 리커창이 5년 동안 하긴 했지만 그림자 총리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기 때는 시작할 때 완전히 시진핑 황제 시대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국무원 총리는 원래 파트너예요. 파트너 경제 쪽에. 근데 수직으로 아예 그냥 꼬봉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태. 그래서 국무원 총리가 총리 취임식에 뭐라고 하냐면 국무원은 시진핑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걸 도와주는 일이다. 이런 헛소리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국무원 총리 정부 수반이 할 얘기입니까? 국가의 경제를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하겠다. 이게 취임사인데 그게 아니라 시진핑한테 열심히 충성할게요. 뽑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고 있었고, 시기별로 미중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미중 패권 전쟁 시대이고, 지금 최근에 특히 신냉전 시대에서 2025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저는 미중 체제 전쟁 시대라고 제가 지금 따로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금융대국까지 다 와 있는데 중국은 어디서 멈췄냐? 무역대국에서 멈췄어요. 이 제조대국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상품을 싸게 파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게 이제 제조로 넘어가기도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중국 제조 206 이게 실패해서 트럼프 일기에서 얻어터져서 중국 제조 206에서 품질 강국 203호로 말은 바뀌었는데 똑같아요. 근데 그거 지금 다 거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못하다 보니까 제조 대국으로 못 넘어간 상태에서 패권 전쟁을 빨리 시작을 한 거죠. 그걸 알고 트럼프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고. 아무튼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정도고요. 이런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가고. 그래서 이 중국 제조 202나 품질 강국 203호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물론 일부분은 어쨌든 사람이 많으니까 자본을 많이 투자하니까 기술이 그래도 뭐 전혀 뭐 진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품질 문제에서 말이 품질이지 품질 강국이지 실제로 품질이 좋은 품질 강국이라는 얘기를 안 했을 거고 목표로. 근데 어쨌든 엉터리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문이 안 열려서 그냥 그 안에 타 죽고 그냥 도로에 나와서 자율주행 하는데 그냥 갖다 자기들끼리 쳐갖고 고속도로에서 그거 보도를 안 한다 뿐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시장에 나와서 그냥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을 생각해서 이걸 검증하고 나오는데 쟤네들은 인명이 아니라 일단 이 상품을 먼저 전 세계에서 선점시키는 게 더 좋다. 더 우선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현재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건 조금 이제 전문적인 얘기라서 그냥 이런 정도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이제 세 번째. 자, 동아시아 안보 질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 이게 지금 왜 우리가 국제 정치에 대해서, 국제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발 한반도적 시각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좌파 우파 나누지 말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우리들의 시각은 한반도가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저기서 아태적인 시각, 아시아 태평양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치 이념은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는 국제파로 가자, 국제파로. 그래야 우리의 진짜 모습이 수준이 어디 와 있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좌파 우파 개념에 들어가 있다 보면 뭐 너 친일파야? 너 친중파야? 반중이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각에서만 싸워요. 그게 아니고 밖으로 조금만 더 시각을 나와보면 전혀 지금 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지금 안에서 싸우는 이 가지고 보면 쟤네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한심할 거야. 아마. 한심한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제 중공이 문제가 되니까 중공이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제는 뭐. 이거 지도를 제가 일부러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지도를 거꾸로 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한눈에 보이죠. 그죠? 우리 항상 이거를 오른쪽에 지도처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뭐 별 그런데 왼쪽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해양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유리한 우리 지정학적인 가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1열도선이라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그어버린 이게 우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무역이나 수출입이나 이런 게 전부 80% 90%가 에너지나 이게 다 여기가 막혀버리면 우리 그냥 그리고 일본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일본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일본이 우리에게 가지는 헤게모니나 혹은 이런 일본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협상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뚫어내야 돼요. 결국 이제 일본이 제1열도선을 막히지 않기 위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신임 총리가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대만 문제는 우리 안보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우리는 대만 문제가 왜 우리 안보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대만이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 우리는 지금 내부에 우리 무너진 것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적인 시각 가져주셔야 되고 우리가 비록 우파 운동하지만 좌파 우파 하지 말고 우리는 국제파.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지금 이제 이런 서태평양을 장악하기 위한 중공의 이 목표는 이미 이런 계획들은 60년대 70년대에 나왔고 이 계획을 사실은 국민당에서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학생은 그냥 심심하니까 하나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의 이런 이제 욕심, 과욕이 결국 현실화시키는 이런 끈기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뭐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할까? 뭐 그렇고. 아무튼 좀 이게 이제 서태평양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크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만이나 우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아시아 안보 질서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실제로 직면한 전략적인 과제다. 제발 오늘 이거는 기억하고 가십시오. 이게 대만 문제 이 제1열도선 이 문제가 이 제1도련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열도선이라고 이제 번역들이 다 다른데 사실 이제 도련선이 이제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시진핑이 들어와서 지금 벌리고 있는 늑대전사회고요. 근데 요거는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군권전쟁이나 당권전쟁이나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파벌 간의 싸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노선전쟁으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벌은 요 팀 장점인판의 상하이 방, 여기는 공청단 방, 여기는 뭐 태세당 방, 여기는 이제 뭐 시진핑의 시자진 방, 이렇게 해서 파벌끼리 싸우는데 지금 이거는 노선전쟁은 이 안에 다 노선이 다 해쳐 모입니다. 강경으로 갈까 온건으로 갈까 이건데 지금 강경파들이 득세를 했어요. 강경파들이 득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피곤해지죠. 주변국들이 피곤해집니다. 우리 힘없는 국가들이 더 많은 부분에서 괴로움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벗어나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혼자는 상대가 안 되다 보니 주변국들하고 같이 연합하고 또 우리 동맹국인 우방인 미국하고도 더 연합하고 또 이걸 국제 이슈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국제 공론화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이를테면 서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혼자만의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시각을 그래서 제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경파로 들어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노선 전쟁에서 강경파들이 득세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또 하나 기억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중공이 이제 1대1로 전력을 2013년에 그려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무너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그 다음에 북극 항로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뭐 한마디로 채무 외교가 들통이 나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거부하고 있는데 이거 처음에 우리 뭐 여기 같이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 왜 시안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이 넘어와가지고 한반도까지 연결하자 뭐 이런 얘기 주장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채무 외교가 얼마나 큰 데미지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그러나 이게 이제 아직 끊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채무에 덫에 빠진 나라들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뭐 캄보디아, 라오스 포함해서 빨간 쪽 그리고 더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채무국 딜레마는 뭐냐면 당한 입장에서는 경제부터 먼저 종속화되고 그 다음에 정치가 종속화되고 사회까지도 결국은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핸드폰이나 무슨 그 관리 시스템이나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얘네들 수준으로 다 통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지금 자기들이 이제 결국 자업자득이 됐습니다. 이것도 보면 과잉 투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정부패가 많다 보니까 다 어떤 나라 스리랑카나 뭐 몰디브나 이런 데 이제 정치 자금이 프로젝트 자금이 나갔는데 이거 다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저쪽 정부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자기네 내부에서도 나눠 먹고 시진핑 패밀리도 나눠 먹고 다 연관돼서 다 숟가락 얹어서 다 나눠 먹고 결국 떨어지는 그 공사 비용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용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또 부실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국내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해외 나가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이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치에 있는 그 뭐 항구를 짓는다, 철도를 짓는다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1대1로라는 허를 뒤집어 씌워놓고 채무를 통해서 그 나라를 움켜쥐면서 동시에 그 나라를 어떤 그 군사적인 발판으로 삼는 또 아니면 자원을 수탈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건설이 1대1로 계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이 돼서 회수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그렇다고 내가 돈을 갚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뒷돈은 계속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 수장들이 꼼짝 말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국민들이 들고 나서 막 불 지르고 난리 나는데 여러 군데 있죠. 그죠? 그런 사례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디 정도까지 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되는 분명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결론은 적어도 이 1대1로만큼은 어쨌든 쌍홍란이다. 양쪽 다. 이거 뭐 프로젝트 오케이 야 좋다 그냥 중국 돈 받은 나라나 돈 준 나라나 둘 다 지금 쌍폭만 자충수를 뒀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박수줄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전체가 이제 이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7대 군부였어요. 7대 군부 지역별. 옛날 군벌 같은 식으로 7개의 그 지역별로 군대를 배치했다가 전쟁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5대 정부로 바꿔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이제 이 동부 정부가 대만을 침공하는데 그 선봉에 서는 거고 남부 정부가 옆에 사이드에서 협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북부 정부가 이제 한반도를 관장하는 동해 일부도 이제 우리 서해안 쪽을 관장하지만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뭘 보여드리려고 이걸 했냐면 대만 전쟁이 곧 그러니까 2027년은 중국의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입니다. 그러면 2013년 시진핑이가 첫 등단해서 한 얘기가 뭐 중국몽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2027년 전까지 대만 통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 현대화 이런 것들을 많이 국방 현대화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한국마음이 3개나 있잖아요. 그 함대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구축함 같은 거 4,000톤, 5,000톤 뭐 이런 작은 것들 말고 큰 톤 된 거 10,000톤 뭐 이 정도면 막 블록 찍듯이 막 찍어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깜짝 놀라서 한국에 이제 조선업이 좀 같이 해야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찍어내는 수준이 한 대 한 대 이렇게 한 척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찍어요. 그냥 몇 개씩. 품질 안 따집니다.
품질 안 따져요. 그냥 양으로. 이미 척수로는 이미 미국 함대를 넘어갔습니다. 이제. 톤수로는 아직도 떨어지지만 질량으로 보면 이제 무기 체계로 보면 뭐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고 미국도 뭐 이쪽 거의 해군력을 거의 다 쏟아부어야 될 겁니다. 물론 이쪽은 다 전멸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엄청난 이제 그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뭐 항모 만드니 경항모 만드니 뭐 이제 이 수준인데 결국 우리 혼자 못하기 때문에 주변국들하고 함께 해야 된다. 어쨌든 이제 우리 주변 상황이 좀 이런 정도까지 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알면서 해야 된다. 단 지금 이제 희망적인 게 좀 있긴 한데 좀 요 화면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도 그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물론 내부에서 우리가 애국 운동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미국 요소가 하나 있고 중국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리스크들이 그냥 펑 터져버리면 우리는 가만 앉아서 그냥 갑자기 박수 치면서 우리 즐거운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건 우리 좀 마음 편하게 실현되길 바라면서 인간적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인민들이 당하는 건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의 생존이 더 문제고 쟤들이 하고 있는 게 악마보다 우리 더 악마처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절대로 아파하거나 불쌍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적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적이고 그들이 공산당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냥 일반 보통 인민들에 대해서는 그냥 인류애를 서로 대하면 되고 지금은 무조건 악마다. 그리고 적이다. 그럼 세 가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측면에서 시진핑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 CCP 리스크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봐도 보이시죠? 맨 밑에 사회 리스크는 뭐 백지 시위 아시죠? 202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상해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졌던 이 백지 시위.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건 이제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 채널에도 나오지만 시진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 이상이 뭐 여러 가지 종합병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어쨌든 부국가급 이상, 즉 정치위원급 이상, 장관급 이상 되면 24시간 케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장기도 몇 번 바꿨을 거예요. 그 장기도 여러분 아시죠? 신장, 간장, 간, 심장 이런 것들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연구 쓰는 게 아니라 몇 년 되면 또 바꿔줘야 돼요. 어쨌든 이제 뭐 이런 게 있고 북경열병식 150세 장수론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지금 연착륙을 할지 경착륙을 할지 이제 내부 군권 전쟁이 넘어가서 이제는 당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지만 사실은 장유샤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누가 잡았다 해도 역시 똑같은 공산당이에요. 후진타오가 다시 잡거나 뭐 예를 들어서 리커창이 살아 들어온다 해도 그거 우리 편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이 얘기를 전하는 이유는 이런 걸 그 방송에도 전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네들이 무너지면 어쨌든 좌파 정부나 국힘에 있던 여기 돈줄대고 있던 이 개목걸이 걸려있던 얘네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사회 전체가 우리한테 어쨌든 사회 정화를 할 수 있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그때 그 기회를 잡고 그냥 일거에 같이 몰아쳐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진핑이 무너졌다 확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여기 관련된 거 다 그때는 힘을 내야지. 왜? 정부가 힘이 약해지니까. 니들 돈 어디서 나와? 제가 밝힌 거 그거 간단해요. 거기 아까 제가 명단 나왔잖아요. 그 명단 이 사람 전수조사 해봐. 출입국 기록 다 뒤지고 너 가서 뭐 했어? 그거 뒤지고 금융 싹 뒤지고 다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냥 끝나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지. 네, 아무튼 이제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얘네들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에 바이러스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대충 한 5가지만 뽑아도 6가지 뽑았는데요. 6가지 정도 되는데 선생님은 다 설명 안 드릴게요. 5번째만 얘기 드릴게요. 5번째. 이 재정 위기에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요. 이 중국이. 중앙정부 지금 뭐 월급을 못 줍니다. 지방정부도 월급 못 줘서 경찰이 데모를 해요. 예를 들어 대전시에서 경찰이 월급을 못 데모를 해. 그러면 이걸 누굴 제압해야 돼? 청주시에서 데리고 와. 청주시에서 데리고 와서 경찰 데모를 진압을 하면 돼.
거기는 월급 주니까.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거기는 못 주게 되면 여기 돈 받으면 대전 경찰에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경찰, 공무원, 세무, 심지어 청소하는 분들도 안 해가지고 시에 그냥 그거 쓰레기 더미가 그냥 며칠째 몇 주째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돈 줘야지. 그건 빨리 주더라고, 냄새 나니까. 특히 여름에. 아무튼 이제 지역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부동산 법을 다 아실 거고, 금융권 면세 구도, 가계부채 마찬가지. 이게 근데 하나로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하나만 터지면 그냥 와르르 왕창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해도 좋다, 지방채 발행해도 좋다고 중앙정부에서 얘기해서 이거 그냥 서류 하나 써가지고 그 옛날 같은 뭐 어음 아시죠, 여러분? 예, 종이수표 이거 가지고 써서 그냥 다 막은 거예요. 그럼 그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결국 생산이 되고 뭐 이게 이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빚잔치가 계속 또 늘어날 거고 언제까지 버틸지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혼란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면 경제도 그렇고 사회 부분도 여기는 지금 현재 그 CCP 리스크 읽어만 보셔도 아는 마지막에 5번째 아동 청소년 실종 급증. 이거는요 중국 사람들이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서 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절대로 누가 넘어져도 그 옆에 가서 도와주지 말라고. 왜? 그거 딱 일으켜주면은 이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많이 당하니까. 그만큼 이제 불신의 사회였는데 단 한 가지로 이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뭐 아동 청소년 실종됐다면 무조건 다 모여요. 몇십만이 모여가지고 막 학교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 그게 내 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요? 장기이십니다. 그냥 애가 발견되면 자살을 당한 상태이거나 신체 자체가 아예 그냥 정말 해집어져 있어요. 이거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제 이런 게 이제 3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이걸 한번 종합해 보면 그림으로만 봐도 이게 지금 정치, 경제, 사회에서 어떤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을 했고, 이건 이제 학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투키즈데스 딜레마, 그래서 패권 전쟁의 딜레마, 너무 빨리 시작했다 이거고, 경제 부분은 40불 넘어가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중진국 딜레마. 이게 이제 돈도 안 들고 화이트 칼라, 지식층 이런 사람들이 자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공산당 말 잘 안 들어요. 옛날 같으면은 군복만 입고 오고, 아니면 제복만 입고 경찰복만 입으면 다 벌벌 떨던 사람들이 지금 경찰들하고 돌 던지고 싸워요. 중진국 딜레마. 자율성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내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되니까 화이트 칼라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이런 그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는 과정이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게 바로 중진국 딜레마에 들어섰을 때 화이트 칼라 지식층들이 과연 시위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왜? 자율성이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국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공산당이 그냥 막 눌러서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못하는 뿐이지, 그러나 사회에서 이 백지 시위가 2022년도 11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증명됐죠. 그리고 지금은 웬만하면 이런 데 막 낙서해가지고 시진핑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 이런 얘기 합니다. 그걸 뭐 화장실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낙서, 뭐 전단지 이런 것들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해요. 이제 타키투스 딜레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면 이제 불신의 딜레마예요. 불신.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와 딜레마들이 있다라는 거고, 한국 같은 걸 한번 대비를 해볼게요. 한 3가지 정도 비슷하게.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느냐, 그냥 보시기만 해도 바로 이해되는. 정치는 CCP 리스크, 이거 크죠? 지금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지나가면 공산화 딜레마. 이게 2028년에 이번 지선도 그렇지만 2028년에 이게 200석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말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텐데, 아무튼 이제 이런 딜레마가 우리가 있고, 경제는 차이나 리스크에서 많이 종속화되어 있는데 이거 많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많이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딜레마나 리스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우리가 많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와야 되고요. 사회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 그냥 여기서부터 조금 있으면 무슨 얘기 있어요. 제가 야 누구
저는 좋아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야, 뭐, 김 박사 뭐야? 왜 둘로 갈라질 거야? 야, 정광훈이 좋아합니다. 그럼 여기서 갈 사람 많을 거야. 안 그렇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갈 사람이 있고 안 갈 사람도 있지. 예. 바로 그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지지하는 사람과 안 지지하는 사람들이 같은 애국 운동을 하는데도 갈라진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어쨌든 뭐 이런 형태의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서 원팀으로 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긴 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팀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그려가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이제 전개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많이 이슈화 시킬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팀을 만들어서, 자민총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일 주력하는 게, 하나는 이슈개발센터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팀들이 이슈를 개발해서 각 시위하시는 전국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고 정리된 내용을 드릴 거고, 그걸 가지고 좀 시위를 해달라 하고, 또 역으로 그분들이, 야, 예를 들어서 뭐 최민희 사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뽑아서 정리를 해서 언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정리하시겠습니까? 정리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개발센터가 이제 저희가 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전략팀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국제전략팀은 외국어, 영어, 특히 영어 버전을 해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 주장들, 각 지역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요약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적 라이브로 보스턴에서 포함해서 우리 국제관계의 우리 파트너들, 그 다음에 저희 또 트럼프 참모진들 뭐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급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의 미주 대표를 제가 아까 뽑는다 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연설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미주 전역에다가 뿌리겠다, 한인사회에다 뿌리겠다, 이런 걸 이제 그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전략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텍스트로 하고 또 영상으로 지금 우리가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만들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이제 전략기획팀을 만들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애국운동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떤 식으로 1년 동안 그려갈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더 계획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바로 진행되는 게 아카데미예요.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일단 소통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소통하는 게 덜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그래서 소통 리더스쿨을 20부터 시니어까지 같이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정치로 내보낼 지선이나 28 총선까지 내보낼 우리 청년 후보들, 이런 분들을 정치를 내보내기 위해서 청년 리더스쿨을 다시 만들고, 시니어들은 시민운동을 좀 체계적으로 좀 더 우리 구원하게 되실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니어 리더스쿨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집단지성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정치권에다가 압력 놓고, 또 시위 단체들에게 우리 이거 하자 해서 한 목소리로 전국에서 중요한 이슈 때마다 같이 모여서 개발하는, 그리고 청년들을 거기에서 쟤네들처럼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그런 프레임 작업을 시킬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야, 니네는 전부 다 내년생이고 구급파야, 이래버려 한 방에 그냥 우리가 지켜버리잖아요. 거꾸로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훈련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서울에서 시작해서 춘천에서도 하시겠다고 하고, 대전도 어떤 분이 좀 해보겠다고 하고, 부산도 하시겠다고 해서, 그럼 모아주시면은 저희가 내려가겠다. 서울에서 몇 사람이 내려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청년 포함한 시니어 포함한 이제 이 아카데미를 할 계획이고, 오늘 이것처럼 두 번째는 애국 토크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니어로서 이제 시니어 토크쇼가 되는데, 청년들을 이제 전국으로 다니면서 청년들을 연상을 시켜서 이렇게 좀 같이 소통하게 하고, 또 청년과 시니어가 같이 하는 것도 하고, 이런 이제 애국 토크쇼가 이제 두 번째 아카데미, 그다음에 애국 토크쇼. 그리고 이제 이걸 해외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국제 컨퍼런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국제 멸공연맹을 저희가 이제 작년 제가 12월 31일 날
트럼프에게 영문으로 그런 계획을 써서 보냈습니다. 트럼프한테. 그래서 한국, 대만, 일본, 요즘 청년들이 필리핀도 넣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해서 시민사회에서 국제 멸공연맹을 만들고 이거를 정치권이나 외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역할을 해줄게. 이런 걸 통해서 공론화시키는 건데 이 CCP에 대한 이 부정선거 CCP 그 다음에 반국가 세력 아웃 이 세 가지 아웃은요 우리나라 문제만도 아니고 이것은 모든 나라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제화 시켜야 돼요. 국제 여론화 공론화시키고 이것을 영어권으로 뚫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워서 힘들지만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리얼리티하게 그 자료 화면으로 들어가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같이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우리가 정말 이 소프트 파워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내보낼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창의적으로 재창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뭐 이니셔티브라고 할까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무래도 많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런 것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오늘도 이제 아까 제가 보니까 그 거리에서 이쪽으로 해서 그 집회하시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서울 가면 저는 뭐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현장에 항상 가서 보고 또 우리 또 조소아 강사님도 같이도 했지만 뭐 저 사회도 보고 집회도 하고 연설도 하고 해봤지만 1년 내내 우리가 고생한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뭔가 좀 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시스템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희망을 갖고 2026년 대차게 한번 붙어봅시다. 잠시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잠시 저 옆쪽에 차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음료수 준비되어 있고 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물 한 잔씩 하시고 차 따라 드실 분들 따라 드시고 저희 잠깐 숨 좀 한번 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 어떻게 보면은 토크쇼에서 이제 메인 연사하셨던 이제 김상수 박사님 얘기 들으셨는데 우리가 좀 어떤 적하고 싸우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적과 싸우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런 인사이트들 좀 많이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민총 맞죠? 네. 자민총에서도 이제 청년들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청년들 소통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자민총에다가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DPYU 저희 그 이름이 대전애국청년연합 그 영어 이름 DPYU예요. 그래갖고 그냥 주소창에다가 dpyu.kr을 치시면은 저희 인스타그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DM 주시면은 이렇게 연결도 가능하니까요. 그걸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dpyu.kr 들어가시면요. 저희 이런 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 계좌가 앵꼬나고 있습니다. 제가 돈 달라 소리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저희 이런 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제 장재현 박사님, 저희 김상순 박사님, 이철우 교수님 그리고 한 분 더 누구셨죠? 네, 김명준 교수님하고 해가지고 이제 4분 밤 잡아드려야 돼요. 밤 잡아드리고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오늘 피자 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쪼들려서 돈 내놔!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회들이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자민총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이제 좀 후원을 부탁드릴 때가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은 좀 여기저기 잘 나눠서 이제 지갑 사정 잘 쪼개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맨날 하셨으면 여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네 다시 이제 뭐 저 질의응답 시간 하고 아니면은 뭐 저기 내용으로 찬반으로 얘기해서 잠시 토론도 해보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걸로 뭐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김상준 박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제 얘기하는 분들 아니면 질문하시는 분들 주제 얘기하시는 분들끼리 또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